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하게 됩니다. 취임하자마자 3대 개혁과 당원 주권 특위, 방송법 개정 등을 관철하면서 강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병훈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영길 기자와 함께 민주당 정당대회 결과의 의미와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 지형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더불어민주당도 성공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공해야 이재명 정부도 성공합니다. 당 정대가 원팀으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이 61.74%의 지지를 받으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 두 분은 정청래 의원의 당대표 당선과 압도적인 득표율, 이병훈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역대 당대표 선거하고는 참 다른 양상이었어요. 두 분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골고루 그렇게 지지를 할 줄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박찬대 의원 쪽에 줄을 서다시피 됐지 않습니까? 당원 간담회도 갔고 어찌 보면은 이 선거에서는 정청래 대표는 그냥 후보는 홀로서기처럼 선거운동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참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했는데 역시 조직보다 이 바람이 무섭구나.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의 민심이 당심이다. 이게 연결돼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영길 기자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 예상을 못했던 게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 정치 고관여층 그러니까 일반적인 당원은 아니고 출마를 앞두고 있다거나 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취재를 하는데 대부분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전당대회는 박찬대 의원이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순회 경선 첫 번째가 충청권이었고 그 다음 날 영남권이 결과가 발표됐는데 더블 스코어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계속 취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전국적인 수혜로 전당대회가 멈췄거든요. 멈췄을 때 각 진영별로 이제 연락을 해보면 박찬대 의원 쪽에서는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고 이제는 거의 이제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많았고 정청래 의원 쪽에서는 아니 뭐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결과를 까보니 뭐 지역별로도 차이가 없었고 뭐 세대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고 결국 당심이라고 한 것이 6대 3 정도로 정청래 의원을 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민주당 당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대의원을 제외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박찬대 의원을 압도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권리당원하고 일반 여론조사의 차이가 나기가 어려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현재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그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권리당원의 응답층과 일반 여론조사의 응답의 그 결과가 거의 비슷한 양상들이 많이 보였고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대의원들의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들은 지역위원장들이 대의원 이 선출이나 이런 것들에 관여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대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의 거수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결과를 보면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제 박찬대 의원 쪽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7대3 혹은 뭐 8대2 정도로 대의원 결과가 나왔으면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결과는 거의 5대5였거든요. 약간 앞서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역위원장이 지역 장악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는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국회의원 뜻대로는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에서의 투표 결과가 눈에 띕니다. 지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지만 호남권 권리당원들은 정청래 의원에게 66.49%의 지지를 보냈는데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선택이 엇갈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광주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박찬대 의원 쪽에 줄을 섰는데 전혀 현역 의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선거 같았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민심이 당심이 됐는데 현역 의원의 영향력보다는 민심과 당심이 작용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했을까?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을 역대 법사위원장 중에서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잘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이다 같은 발언과 논리 전개가 그렇죠 민심으로 전달이 됐던 거. 두 번째로 소추위원 헌법재판 소추위원을 했잖아요. 탄핵을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낸 것이 정청래 대표였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선거 때 자청에서 호남의 골목골목 선거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 것들이 호남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마음이 전달이 됐다. 여기는 그 본인의 그 집념도 있지만 진정성이 그 민심과 당심을 결정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 대표는 당선 바로 다음 날 첫 일정으로 나주의 수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호남에 상주했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광주 전남에서 감사 투어를 이어갔죠. 호남 민심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이영길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떠나고 남은 1년의 잔여 임기를 이제 맡게 되는데 1년 잔여 임기만 끝나고 바로 이 선으로 물러날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도전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고 그 연임의 어떤 탄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내년 6월의 지방선거고 지방선거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7,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당대표에 도전하는 그렇다면 여기서 당선이 또 된다면 우리 2028년 총선 공천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쥐게 되는 거죠. 지방선거와 총선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간다면 이 사이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당대표가 된다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도 결코 손색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현재 호남은 민주당의 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이 당심을 움직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도 이 호남을 공들이기 또 이 당원 중심으로 당원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당의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갖춰 나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병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번에 당대표는 어렵게 통과가 됐지만은 본인이 의지가 강하고 지금 개혁 입법이라든가 민생을 챙길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걸 잘하게 됐을 때 글쎄요. 지방선거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 다음도 가능하지 않을까? 정치는 생물이라 누구도 예측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되는데요. 대표 수락 연설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첫째도 승리, 둘째도 승리, 셋째도 승리.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습니다.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가 없도록 당대표인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억울한 컷오프는 없게 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공천 과정에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공천 기준과 방식의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 공천의 영향력이 큰 광주 전남 단체장 선거에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면 광주시장 선거는 현재 강기정 광주시장이 재선을 도전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 계신 이병훈 의원님도 도전한다는 자천타천이 있는 상황이고 재선의 민영배 의원님 또 문인 북구청장 이렇게 한 4분 정도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컷오프가 없다 한다면 사실 이 상황에서는 뭐 현직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의원 4분이 거론이 됩니다. 총 김용록 전남지사님이 3선을 도전하고 이계호 의원, 신정훈 의원, 주철현 의원, 서삼석 의원까지 거론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도전자가 현직 의원들이 있고 컷오프가 없다. 그렇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현직이 유리하다. 많은 다수의 도전자보다는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전남은 현재 이 동서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론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동부에서 지사가 한번 나와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계파, 색깔,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이라든지 뭐 어디에 더 가깝냐 또 이번 당대표 정청래 대표를 누가 또 더 도와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 대표는 특히 모든 당원 1인 1표 시대를 선언하면서 이 민주주의 강화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당 운영 방향이나 공천 과정에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지금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의원제도 축소 혹은 폐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공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당원들의 표심이 50%, 여론조사가 50%인데 당원의 표심을 좀 더 많이 반영하는 이런 공천룰의 변화 또 전망 가능하고요. 평당원을 지명직 최고위원회에 임명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정치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중심의 당 운영이 아니라 당원 중심의 당 운영 이런 것들도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출마 결심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금년 초부터 행보를 가지려고 작년에 구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에 탄핵이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조기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건 내 개인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대선 이후로 이걸 밀어놓고 지금 행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고 또 당대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계속해 나갈 것인데 지금 뜻을 가지고 계신 다른 분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출발이 늦었죠. 늦었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감각과 행정 경험을 토대로 묵묵히 내년 경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네, 정 대표가 강조한 컷오프 최소화 그리고 당원 비중 확대가 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컷오프를 불공정한 컷오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컷오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컷오프는 예를 들어 우리 당원 당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갑질을 했다든가 성추행을 했다든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이런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컷오프를 하는 것이지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컷오프를 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남 선거에서는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영광선거하고 담양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당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는 조국당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항마가 있다. 그래서 공천을 잘해야 된다. 그때 지도부가 느꼈던 게 공천을 잘못하면 이렇게 힘이 들구나. 영광선거 때도 당대표가 4번인가 내려왔죠.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정청래 최고는 13번인가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겨우 이겼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호남 공천은 정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지도부가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공천 룰이 호남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영길 기자, 방금 네. 말씀해 주셨던 불공정한 컷오프 최소화, 당원 비중 확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의견을 갖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전망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전망은 가능할 것 같은 게 일부에서는 컷오프를 최소화하면은 정치 신인들이 유리하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컷오프를 당하지 않는 것이 경선에 나가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컷오프를 당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선 경쟁력은 사실 역시나 정치 신인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 컷오프 최소화와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주라든지 전남에서 무리한 컷오프가 된다면 그분은 그 후보는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원하는데 유권자들은 나를 원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유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컷오프했다라고 하면 곧바로 조국혁신당으로 갈 수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후보를 받아들여서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현재 지지율은 높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인력난인데 그럼 민주당에서 그 무리한 컷오프를 해서 지금 넘겨주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는 않겠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한 컷오프가 없다는 것은 호남에서 이번에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뭐 더해서 어떤 전략 공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상 지금 현재 지방선거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읽힙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네. 우리가 2016년 상황이 있었어요. 2016년에 안철수 당이 나오면서 호남이 거의 총선에서 전멸하다시피 됐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광주를 비롯한 호남인들은 어차피 민주당의 본산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사랑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 역할을 못했을 때는 제3의 당이 있으면 거기를 지지할 수 있다.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선이 본선인 이런 지역에서는 진짜 공천을 잘해야 된다. 막대기라도 세워놓으면 당선되는 그런 구조로 돼갖고는 대안이 없을 때는 가능했지만 조국당이 있을 때는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지도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새로운 제대로 시민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공천 방식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3의 당이 있음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계 기자, 민주당은 현재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정 대표는 한 명은 평당원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고위원 2석 중 한 자리를 호남 인사에게 맡길지도 관심입니다. 네. 최고위원 지명 결과가 당내 세력 균형이나 지역 정치 구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호남 지명직 최고위원은 인기가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 왜 인기가 없냐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8개월 앞에서는 지방선거 8개월 앞에 지금 당직을 내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는 10월에 당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나가실 분들은 지금 8월에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2개월 있다가 내려놓을 자리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책임하다는 얘기도 또 들을 수 있고요. 본인 선거 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출마할 사람들을 입장에서는 지금 최고위원 자리가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출마하지 않으실 분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뭐 여러 번 해봤는데 의원님도 이제 출마를 하시니까 사실 최고위원 충분히 가실 수 있으신데 안 가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고 사실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다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정청래 호가 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호남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은 광주나 이렇게 전남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갈망에 불과하지 사실은 그 자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봐요. 지금 추석 전에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계없는 현역 의원이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지도부 회의 결과를 민주당 의원총회하고 서로 조율을 해야 돼요. 그 조율을 하려면 현역 의원이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가 아마 현역 중에서 한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평당원을 최고위원 한 명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도 대표가 직접 평당원 한 명을 지명하는 게 아니라 평당원 선거를 통해서
평당원 후보자가 여러 명 나오면은 그 당원들이 투표해서 재고를 하는 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강한 개혁 성향과 선명한 메시지로 상징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리더십이 향후 당정과 여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당정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 당정 관계는 아주 호흡이 잘 맞겠죠. 당정 관계는 어차피 당정 대통령실하고는 호흡이 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다만 야당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갈 거냐가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네, 이영길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정 관계 의원님은 좋게 보셨는데 저는 조금 삐걱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본류가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당이 어떤 의견 차가 있다면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에 당이 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지금 어떤 당원들의 기류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만들어졌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원들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하고 무슨 보수 인사를 데려온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임명을 하고 이걸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이다적인 모습, 이것이 사실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포용을 해야 되고 통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의 모습이 있고, 그렇다면 당대표는 누구냐? 당원들의 대표거든요. 당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당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당대표를 예방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정청래 대표가 쭉 다른 야당은 대표는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당원들이 그동안 원했던 거고 기대했던 모습입니다. 민주당에.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내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내란 세력들을 척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원들의 요구인데, 통합이라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거기 앞에서 웃으면서 악수하고 뭐 뒤에서 하는 모습들이 당원들의 성에는 안 찼는데, 정청래 대표를 뽑았던 이유가 또 이 갈증들, 이 당원들이 지지층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갈증들을 정청래 대표는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를 많이 지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책의 큰 틀에서 지금 당 대표가 그거를 어긋나게 한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언급하셨듯이 야당과의 관계의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 대표가 취임 직후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 사과와 반성이 없는 한 악수하지 않겠다고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오늘 야당 대표 예방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패싱하면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병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당대표로서 참 어려울 겁니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또 국회라는 것은 협치도 필요하고 소수당의 보호도 필요해요. 다만 문제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내란을 일으킨 당이고 거기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 선을 그은 것이지, 이게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면은 여기에 서로 협치 의견도 좀 있을 것이고, 당의 정체성 유지와 협치 그걸 잘 간극을 메꾸는 것이 당대표의 리더십이다. 잘해낼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영길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통합과 협치는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에서, 보수 정당에서 기존의 어떤 진보 정당 계열의 어떤 대통령을 예방한다든지 그쪽의 정책을 차용하는 것은 중도층을 또 가져올 수 있고, 혹은 그쪽 진보층에서도 약간 움직일 수 있는 부동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번 보면 과연 이 중도층이 현재 국민의힘과 손절, 이른바 선을 그은다고 해서, 민주당이 선을 그은다고 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갈까? 저희 통합을 하지 않으니까, 뭐 어떤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나는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할래라고 하는 중도층이 거의 없어진 상황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스스로 이제 지금 현재 당대표 선거도 보면
이런 전환길 전 강사라든지 이런 극우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우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선을 긋는 모습, 여기서는 나간 통합과 협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 오히려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르게 통합과 협치가 아닌 모습이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상황인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이래요. 당정 간의 관계나 여야 관계는 네. 결론이 뭐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변화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거기에 부응을 해주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정이라든가 여야 관계는 국민의 뜻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 제3의 당이 있음을 오늘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얼마 전 예방했죠. 이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참 이거 인간적으로는 이게 사면을 해주는 것이 맞을 면도 있겠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 그 판단은 대통령이 하셔야 될 거고 그 굉장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내년의 상황을 감안해서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판단에 맡겨야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저는 그럴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야당 대표의 예방은 오늘이었는데요. 이영길 기자, 네.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야당 대표 예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의힘? 네, 이후에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같이 있었는데요. 예. 사면 문제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거를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민주당의 당직자라든지 지금 공개적으로 조국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석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선거는 전쟁인데 전쟁을 앞두고 상대당의 당수, 상대의 가장 큰 장수를 풀어주는 경우가 어딨냐.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내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국 대표가 사면이 되려면 조국 당과의 민주당과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져야 된다. 거의 합당에 이르를 정도로. 그래야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이런 사면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병훈 전 국회의원, 이영길 기자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언론개혁특별위원장에 국회 과방위원장 삼선 최민희 의원을, 검찰개혁특별위원장에 호남 재선 민형배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장엔 전남 장흥 출생으로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여러 이른바 개혁법안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을 제일 먼저 본회의에 올리면서 정청래 대표의 1호 개혁법안은 방송법이 됐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조계원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추석이 오기 전에 검찰 수사권 폐지 등등 개혁법안을 다 처리하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공언을 했는데 진짜 속도전으로 가는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가. 네. 원래 정청래 당대표나 박찬대 후보 시절에 네. 두 분 다 추석 전에 개혁은 완료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하셨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법안 처리와 별도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런 특위들을 따로 둔 거는 네.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여기는? 예, 특위에서 이제 개혁 과제들을 네. 이제 구체화하고 예, 그 국민적으로 네.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료하게 정리한다고 네. 또 개혁을 좀 속도감 있게 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네. 이제 그 특위들을. 이제 알려지기는 세 가지 특위인데 한 가지 특위가 더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 예, 당원 주권 정당 특위. 이건 이제 장경태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네. 네 가지 특위를 지금
힘있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네. 뭐 이제 기존의 이슈들은 다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에서는 네. 이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문제, 뭐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이번에 방송법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뉴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를 척결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을 좀 강화할 것이고 예, 사법 개혁도 이제 많이 의지가 네. 됐습니다. 예, 사법의 정치화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법관 평가 제도도 개선하고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걸 이제 사전 신문제를 도입해서 좀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개혁 과제로 예,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추석 전에 다 예. 할 수가 있나요? 그걸 다? 예, 이제 얼개가 다 그 안에 마련이 되고 예, 잡히겠죠. 예. 그러면 검찰 수사권은 진짜 완전히 폐지하는 건가요? 수사 검사라는 말은 이제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검찰 수사권과 이제 기소권은 아.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건 이제 이미 검찰에서도 네.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 검사는 없고 공판 검사만 있게 네, 되는 공판 거예요. 검사 이제 기소. 예. 요거는 좀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 당대표 경선 애초 네. 박찬대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네. 좀 큰 차이로 정청래 대표가 됐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정청래 대표님이 먼저 개혁의 이미지 이걸 선점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은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언제든지 다시 내란의 뒤집기를 시도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예, 잘 파고들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강한 리더십 이걸 좀 효과적으로 어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이른바 명심은 박찬대에 있었는데 뭐 어심, 뭐 김어준의 네. 마음이 정청래에 있었고 김어준 파워가 권리당원이랑 뭐 그런 거를 좌지우지했다. 뭐 그렇게 쓰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일반 당원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일반 당원들이 느끼는 생각보다 내란에 이게 종식에 대한 여망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저들은 예. 다시 뒤집기를 시도하겠다 이런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그게 강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박찬대 후보도 개혁 마이 드라이브나 이런 개혁 마인드가 확실한 사람인데 좀 조금은 좀 온순한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았는가. 예. 그러면서 개혁만큼은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은 확고하게 실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잘할 것 같다. 그런 국민적 인식이 있었고 당원들도 그 부분이 좀 크게 자리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프레임과 이미지를 정청래 후보가 먼저 잘 포착을 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유튜브에서 정청래 대표가 네. 국민의힘 해산 못할 것도 없다. 통진당 해산시켜서 의원직 다 상실시키지 않았냐. 네. 죄질로 보면은 거기는 내란 예비 음모인데 여기는 내란죄를 실행한 정당이다. 10번, 100번 해산할 네. 수 있다. 해산을 진짜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실제로 통진당의 이석이 뭐 당시 그 시절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중한 네. 그리고 45인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로막으면서 완강하게 네. 내란을 옹호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적 절차로 진행한다면은 오히려 통진당보다도 더 혐의는 명백하다. 예,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도 제대로 정당으로 네. 보수 정당으로 보수 정당.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은 내란 세력과 확고하게 결별을 해야 된다. 예, 그렇지 못하면은 해체되고 예, 마땅하죠 그게. 근데 할 수 있다를 떠나서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일단 네. 하는 것 더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예, 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할 수 있다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세력을 그 계속해서 이제 지키는데 골몰한다면은 그것은 해체 수준으로 우리가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령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이런 네. 분들이 당대표가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때는 진짜 해산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예, 된다. 장동혁 의원의 저 발언은 뭐 나름 뭐
네.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는 하더라도 너무 막 나갔잖아요. 예, 있을 수가 없는 발언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발언이었죠? 또 민주당에 대해서 내란을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으로 예, 유도했다. 예. 뭐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정당으로 사실상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나오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 당선 관련해서 뭐 친명은 다 친명이고 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여권 내에서 약간 권력 분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일부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존재하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을 통해서 개혁 드라이브도 좀 강하게 추진력을 받을 것이고 또 그것에 기반한 외연 확장 전략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네. 겨냥해서는 이제 강한 민주당에서 또 확장된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시너지로 충분히 작용할 것이다. 네.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체포 영장 뭐 민망하긴 한데 속옷 저항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뭐 팬티장 저 말로 좀 네. 담기도 부끄러운 내용인데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네. 이 나라의 법을 가장 앞서서 지키고 또 국민들에게 선도하고 계몽해야 될 직을 경험했던 자가 오히려 가장 최첨단 법꾸라지가 되어서 법을 농락하고 그 최첨단인가요 속옷이? 저 네. 거의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예. 아니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 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들어가고 그거를 왜 또 언론에 흘리느냐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예. 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떠나서 인권 침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그 내란의 우두머리가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본인이 그 특검팀이 본인을 체포하러 왔을 때 바디캠이 있는 걸 못 봤나 봐요. 모든 기록이 바디캠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사실관계 자체가 이미 사실관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료하게 그 특검팀이 오기 전에 수의를 벗고 이제 완강하게 이제 버틴 거죠. 예, 체포영장을 집행을 가로막기 위한 본인의 그러니까 옷을 팬티, 벗은 예. 시점이 예,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또 특검팀이 철수하고 나서 바로 네. 또 옷을 갈아입고 또 변호인 접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명백한 거죠 이건 사실관계가. 그럼 뭐 당뇨 같은 걸로 자율신경계가 이상해서 체온 조절하려고 뭐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건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농락하는 겁니다. 예.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하고 예, 그걸 또 합리화하는 건데 이 바디캠의 모든 사실관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면은 저는 그것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올 때만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건가요? 뭐죠, 이거는? 그리고 오늘 한겨레 21이 보도를 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네. 그 일반 사이즈, 뭐 킹 사이즈 이런 정도가 아니라 특수 제작한 것 같다고 하는데 있는 것도 있는 건데 네. 해외 순방 나갈 때 그거를 들고 나가서 뭐 갈아 끼느라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해외 순방할 때 네. 침대 매트리스 매트리스와 가져갔죠. 가지고 네. 심지어 이제 샤워꼭지까지 이제 교체하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뭐 일종의 결벽증 같아요. 무슨 결벽증인가요? 본인이 왕이라는 네.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런 결벽증이 아닌가. 저는 참 정신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 박근혜 뭐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연결된 공간에 그 흰옥기 편백나무로 만든 뭐 사우나 이런 것도 있었다고 네. 하는데 네. 이분은 집무실을 뭘로 생각을 했던 걸까요? 본인의 그냥 놀이터죠, 놀이터. 한마디로. 술깨로 예, 출근하시는 술깨는 놀이터. 이해가 진짜 안 되는데 체포영장 기한이 7일까지인데 오늘 내일 네. 사이에 또 집행을 특검이 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또 속옷 입고 저항하면 이불로 돌돌 말아서라도 들고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나요? 어차피 나와도 뭐 묵비권 행사할 게 뻔한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무엇보다도 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헌법적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켜내야 되죠. 아무리 그 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내란의 우두머리 신분 아니겠습니까? 범죄 피의자입니다. 범죄 피의자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고 그 팬티 저항이라는 세상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묵과한다면은 우리 법적 상식, 국민의 법 상식에 맞지 않고요. 올바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설사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예. 공권력 집행에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공권력 집행 자체를 갖다가 원천 봉쇄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해외 언론들이 그 속옷 저항 이거를 다 예. 보도를 했는데 AP인가 어딘가 거기는 그 관련 기사 쓰면서 팬티 색깔이 뭔지는 색깔까지 뭐 얘기해서.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완전 희화를 하던데 네, 네. 이건 좀 약간 진짜 나라 망신 같다는 생각이 근데 윤석열의 그 나라 망신, 그건 뭐 어쨌든 나라 망신이 이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네. 해결하고 극복하는 과정. 그 K민주주의는 오히려 윤석열의 내란을 네. K민주주의로 빛의 혁명으로 예, 오히려 복구해내면서 더 큰 세계인들의 감명과 감동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안 또한 네. 저렇게 부끄러운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그 K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게 대응하고 대처하는지 이걸로 또 다시 오히려 국격이 회복될 겁니다. 예. 김건희 씨는 내일 특검에 소환되는데 포토라인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뭐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은 일도 아니다, 진짜는 김건희다, 엄청난 것들이 터질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가- 실제로 예. 윤석열의 혐의는 내란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김건희와 관련된 혐의는 16가지입니다. 범죄 혐의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요. 그 몇 가지만 지금 입증이 돼도 네. 그 평생 햇빛을 못 볼 정도로 무충한 국격을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정을 농단하고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서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거는 정말 예. 영부인이 야 이거 우리 집 땅으로 저 길 내 이렇게 하면 그게 되는 구조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의 될 뻔했다가 지금 되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1조 7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영부인의 그 일가의 재산은 배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노선을 변경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국기 문란이고 예, 심각한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 사안만으로도 저는 평생 예, 감옥에서 썩어야 될 그런 범죄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이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토부 공무원들이나 양평의 공무원들 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동 눈치 보기 이런 것에 매몰돼 있었다. 저는 이 부분도 심각하게 지적되고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저항을 할 생각도 못할 만큼 김건희 씨가 셌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예, 드는 게 압박도 강하게 상당히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네. 공무원들한테는 좀 무거운 중압감을 주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고 8월 1일 여수시 남면 안도에서 이아포 두룩여 미군 폭격 사건 75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에 가셨는데 예. 노글리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이아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아포 두룩여 미군 폭격 사건 이게 뭔가요? 예, 노군리 폭격 사건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미군의 이제 잘못된 폭격과 이제 기총 사격에 네. 의해서 이제 수백 명이 노군리에서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때. 예. 네. 그 한국 전쟁 때 그때 이제 1950년 8월 3일 네. 이아포에서도 이제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서 네. 피난선에 탔던 수백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네. 예, 미군이 적군도 아닌 미군이 이제 사격을 해서 배에다가 사격을 예, 한 건가요? 150여 명이 그 현장에서 예,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이아포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류교 사건은 그 사건 8월 3일에서 이제 6일 지나고 나서 8일 9일 날 이 이아포 사건 그 인근에 있는 두류교라는 어촌 마을에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을 향해서 네. 그 또 비행기 폭격과 기총 소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또 수십여 명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들이 이제 MBC에서 네. 그 미 국방부 문서를 조회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작전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노글리 사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처음 보도를 했고 그거를 AP통신이 받았으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많이 알려졌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왜 안 알려진 건가요? 이렇게? 일단 여순 사건의 경우도 그 여순 사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71년의 세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아포 사건의 경우에는 그 배에 타고 계시던 분들이 연고가 다 피난민들입니다. 아, 일가족이 없구나. 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아포의 그 남면 안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피난민이었기 때문에 그 희생자 대부분이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예, 없었네요. 분들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랜 동안 묻혀 있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두류교 같은 경우도 그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희생됐는데 이제 그래서 묻혀간 거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건이 예화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거고 그냥 한 맺힌 세월을 보낸 거죠. 그 특별법은 뭐 어떤 내용이 담기고 통과가 되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이제 있나요? 노건리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이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네. 이 결국은 이 진상을 밝히는 게 우리 국가폭력이건 네. 미군에 의한 오인 사격이건 결코 이 진실을 밝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진실을 밝히고 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억울한 희생자들의 영령도 위로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 억울한 영령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제 평화공원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깊은 바다 속에서 네. 묻혀 있는 그 시신들, 그 유해들을 또 발굴해서 온전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적어도 그 국가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정의 바로 세우기로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예, 그렇죠. 예. 안타까운 역사지만은 네. 그것 또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평화의 소중함을 우리 후대들이 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조계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